자,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었으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마지막 장, 질소대사. 예전에는 하지 않던 부분인데요. 질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로 뭐 탄수화물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써요? 탄수화물, 탄소, 그렇죠? CH2ON 이렇게 쓰죠. 주로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뭐 글라이콜라이시스, 키스이 사이클, 그리고 전자전달기 모두 다 주로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들의 대사에 대해서만 배웠었죠. 하지만 생물에게 있어서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번으로 중요한 원소가 뭐예요? 질소죠, 질소. 그죠? 그리고 뭐 황, 인 정도가 있겠죠. 질소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바가 없잖아 있죠, 그죠? 우리가 질소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뭐 트랜스 아미네이션 리액션,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알파 카본에 있는 거를 뭐 이 알파 카본에 붙은 이 케톤 그룹하고 바꾸는 거. 얘가 붙으면은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가 뭐 글루타메이트로 바뀌고, 그죠? 옥살라세테이트가 아스팔테이트로 바뀌고, 그죠? 그렇게 아미노 그룹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게 단백질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젊어서 더 그렇겠지만 뭐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뭐 빵만 먹고 밥만 먹고 그러면 뭔가 허전하죠, 그죠? 단백질이 있는 거 하다못해 뭐 계란 후라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같은 거 단백질을 먹어야지 뭔가 이제 포만감이 생기죠, 그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과연 이 아미노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노 그룹이 포함된 유기물들,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 뭐 DNA, 핵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멜라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 멜라민. 그 식당에 사기 그릇 말고 플라스틱 비슷한 그릇 있죠? 무슨 여러분 뭐 짜장면 같은 거 담을 때 쓰는 뭐 초록색 그릇, 그리고 뭐 떡볶이집에서 쓰는 그릇, 그런 걸 우리 멜라민 그릇이라고 하는데, 멜라민이 이제 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요소 비료를 가열해 생성된 물질이다. 지금 저 위키피디아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멜라민과 포르말데하이드를 함께 섞여서 천연 수지처럼 만든 레진은 뭐 제품의 윤기나 광을 내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뭐 주방용 형형색색의 주방용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멜라민이다. 그렇죠? 멜라민이 들어간 식기나 주방용품은 이론적으로 347도가 되어야 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서 사실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멜라민을 어떤 때 쓰냐? 우리가 멜라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에 유제품 같은 거, 뭐 동식물의 사료라든가 아니면 유제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우유 성분이 들어갔느냐를 나타낼 때 알고 싶을 때 그 시료에 얼마나 질소가 많이 있느냐. 왜? 단백질이 많이 있어야지 질소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질소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로 주로 식품 안에 단백질 콘텐츠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악덕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유는 조금만 넣고 분유 같은 거 만들 때 우유 성분을 조금만 넣고 거기다가 멜라민을 잔뜩 집어넣으면은 멜라민이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라민을 집어넣으면 질소 콘텐츠가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악덕업자들이 멜라민을 갖다가 많이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죠. 멜라민의 구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멜라민,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죠? 멜라민. 이런 것들이 멜라민 그릇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뭐 떡볶이 그릇 이런 것들. 그렇죠? 질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시료에다 넣으면은 질소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오늘 배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질소 대사. 이야, 드디어 내가 주목을 받는 때가 왔구나. 그동안 탄소, 산소, 심지어는 꼬맹이 수소까지 주인공이었는데 항상 옆에 찌그러져 있느라고 많이 슬펐다. 뭐 슬플만 해요. 우리가 질소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간과했죠, 그죠?
질소 말고도 이제 황과 인 같은 것도 생명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 중에 하나죠. 그죠? 생체 분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소, 촌스프죠. 촌스프, CHONSP 중에서 아마도 세 번째로 중요한 질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질소는 우리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분자 질소, N2 가스의 형태로 둥둥 떠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 분자를 생명체 내로 들어오게 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죠?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식물체들도 이제 식물세포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해야 될 테니까 뭐 아미노 그룹,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는 힘드니까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이 질소들이 이제 뭐 이런 암모늄 이온 같은 거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생명체들 미생물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암모니아 형태로 못 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비료를 쓰는 거죠. 뭐 거름 같은 거, 그죠? 뭐 동식물의 사체 같은 거, 동식물의 사체,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동식물의 몸을 이루던 단백질들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테고, 그죠? 우리 뭐 대소변, 그죠? 우리 특히 소변에 뭐 우레아라고 있죠, 우레아. 그죠? 요즘 뭐 그 우레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요소수가 바로 이 유레아를 갖다가 물에다 희석한 거죠, 그죠? 저 어쨌든 이런 것도 당장 뭐 소변을 보면은 이런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는데 이걸 화장실 가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게 결국 나중에 산화돼 가지고 암모니아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암모니아로 바뀌면은 생명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변 소변 같은 거 갖다가 좀 지저분하게 죄송하지만 점심시간 지났죠. 이거를 비료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죠. 질소의 원천이 필요하다. 식물체가 여러 가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명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런 게 잘 안 만들어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화학적 비료나 여러 가지 유기 비료들을 이용해서 생명체 내로 질소를 집어넣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질소 고정,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갖다가 생명체 내로 들어오게 하니까 질소 고정이 맞겠죠. 나이트로젠 픽세이션, 질화작용, 생명체 내로 질소가 들어오는 그런 작용. 탈질 작용은 뭐겠어요? 다시 생명체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 중으로 N2 가스로 날아가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누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처럼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많이 봤을 거야. 지금까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인 탄수화물이나 지질의 대사는 공부했지만 질소가 포함된 화합물의 대사는 공부해 본 적이 없지. 앞으로 간단하게 질소 화합물의 대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질소. 자, 공기 중에 질소가 있죠. 공기 중에 질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고정된다. 자, 콩과 식물, 콩처럼 콩이죠. 콩나무 덩굴이 있어요. 콩과 식물의 뿌리에 혹 이렇게 보이죠. 혹. 이 뿌리의 혹에 살고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 질소를 암모니아의 형태로 고정하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질소를 이 콩과 식물들은 직접 고정해서 이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뭐 다른 작물을 짓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깨를 심는 데다가 뭐 보리를 심는 데다가 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콩을 밭에 심기도 해요. 왜? 콩을 심어야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뿌리혹 박테리아의 영향으로 그 토양으로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암모니아 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있는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되겠죠.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커피를 타놓는다고 하고 지금 몇 분 물 끓였다가 식히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지금 간신히 타왔어요. 뭐 죽이면서 그래서 또한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뿐 아니라 이제 생물의 사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분해되죠. 그죠? 분해되면 암모니아로 역시 분해되고 암모니아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관여해요. 자,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 이런 것들. 암모니아는 NO2-는 우리가 아질산이온, NO3-는 질산이온이라고 불러요. 아질산. 영어로는 나이트 라이트. 자, 아질산이니까 나이트 라이트. 이제 죽어도 안 잊어버리죠.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여러분. NO2- 아질산은 나이트 라이트. 그리고 얘가 더 산소가 하나 더 붙은 거 NO3-는 나이트 레이트.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니트로소모나스 같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아질산 이온 나이트라이트로 산화되고 한 번 더 나이트로박터에 의해서 암모니아는 아질산 이온 나이트라이트를 거쳐서 질산 이온 나이트레이트로 산화되는데 그 과정은 이 두 박테리아가 담당한다. 박테리아 이름은 뭐 미생물 시간에 외우시려면 외우시고 여기서는 마실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니트리피케이션 질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흙 속에 질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주로 KNO3, 주로 포타슘 이온하고 솔트를 이루고 있죠. 질산 이온은 식물 세포에 흡수되어서 아질산 이온을 거쳐서 다시 암모니아로 환원돼서 이 과정을 거꾸로 가는 거죠. 식물이 사용하게 된다. 다시 환원돼서 이렇게 식물 안에서 초록색 배경에 그린 것들은 식물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니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식물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전환하는 H3를 NO2-를 거쳐서 NO3-로 가는 과정이 니트리피케이션이고 이게 다시 대기로 나가는 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에서 다시 대기 중에 몰레큘러 나이트로젠 질소 분자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데니트리피케이션, 탈질 작용도 역시 그걸 담당하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질소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NH3 혹은 NO3- 이온 이런 형태로 전환되어야지만 생명체들이 이용할 수 있다. 분자 나이트로젠, 몰레큘러 나이트로젠 형태로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 분자를 이 뿌리혹 박테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얘네들을 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을 나이트로젠 픽세이션,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대기 중 질소 가스가 거의 80%나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동물이나 식물은 아미노산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암모니아가 필요하지만 질소가스를 고정시켜서 직접 암모니아를 만들지 못한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얘를 생각하고 싶지만 그림의 떡이라서 고정을 시키고 싶어도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는 하지 못하고 뿌리혹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혹에 기생하고 있는, 혹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 그리고 그 외에 사이아노박테리아, 또 여러 가지 혼자서 뿌리혹에서 기생하지 않고 혼자서 free living soil 박테리아, 땅속에서 혼자 사는 박테리아들 중에서도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어떠한 효소를 가지고 있을까? 질소를 고정하는 거. 우리가 지난 광합성 파트에서 루비스코라는 CO2를 고정하기 위한 그리고 부작용으로 O2도 고정하긴 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기 위한 굉장히 복잡한 효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얘가 있어야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가 생명체 내로, 세포 내로, 생명체 세포 내로, 식물 세포 혹은 동물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식물 세포를 거쳐서 동물 세포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N2 가스는 주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지네이즈 컴플렉스, 나이트로지네이즈 복합체, 역시 복잡하게 생겼죠. 여러 가지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복합체 엔자임의 작용에 의해서 고정된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 나이트로제네이즈 복합체가 질소 기체가 암모니아로 환원되는 N2가 NH 이온일 때는 NH3에 있는 애들 한 번 더 이온하다가 NH4가 되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수소 이온이 많이 붙었고 전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N2가 NH4 플러스로 환원되는 과정이 암모니아로 환원되는 복잡한 과정을 촉진한다.
전체 네트 리액션이래요. N2 가스니까 자 질소 분자 하나를 놓고 보자고요. 질소 분자 하나를 놓고 보면은 질소 원자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는 암모니아 두 개가 생긴다. 그리고 전자는 몇 개가 필요해요? 8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소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두 개의 NH4 이온으로 환원되게 되니까 여기서 수소 이온이 여기서 몇 개 필요할까? 4개가 2개니까 4 곱하기 2 8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하죠. 그죠? 8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한데 왜 10개냐? 덩달아서 2개의 수소 이온은 H2 몰레큘라 하이드로젠 수소 기체로 환원된다. 그래서 이때는 10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때요?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 가스를 갖다가 억지로 환원시켜서 그 수용액에다 녹여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불리한 반응이겠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델타 S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델타 S가 0보다 작아지니까 엔트로피가 작아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 델타 G가 0보다 작은 다른 엑설고닉한 리액션하고 커플시켜서 델타 G가 0보다 작은 엑설고닉한 리액션하고 커플시켜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겠죠. 델타 G가 0보다 작은 대표적인 리액션이 뭐예요? ATP를 가수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평소에는 하기 힘든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 원자를 갖다가 아모늄 이온의 형태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낸다. 그래서 ATP 에너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반응,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에 모두 8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8개 중 6개는 N2를 NH4 2개로 환원시키는 데 쓰이고 나머지 2개는 H 플러스를 H2로 환원시키는 데 사용된다. 8개, 잘 외워두세요. 8개.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 반응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N2 밸런스를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N2가 3H2 플러스 2NH3 이거는 실제로 이 반응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제니지 컴플렉스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N2 가스와 수소 가스를 갖다가 반응을 시키면은 저렇게 암모니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1분자의 N2와 3분자의 수소 가스를 반응시키면 2분자의 NH3 암모니아가 생기게 된다. 사실 질소가 암모니아로 환원되는 윗 반응에 델타 G0 프라임은 마이너스 8 킬로칼로리 퍼 몰로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릴게요. 자, 반응 진행되는 거고 여기가 N2 플러스 3H2 여기가 2NH3 이거는 델타 G가 네거티브인 거겠죠. 마이너스 8kcal per mol 정도 된다. 반응이 엑소고닉 리액션이라서 이쪽으로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진행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굉장히 큰 활성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N2는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이너트라죠. 이너트라는 단어. 불활성 화학 기체. 그래서 여러분들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안에 질소 가스가 충전되어 있죠. 왜 그냥 공기를 안 넣고 질소를 충전했을까?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죠.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특히 과자 같은 것들 산소에 접촉되면은 거기 있는 지방산들이 산화되어 가지고 쩐내가 나죠. 쩐내. 그죠? 그래서 무슨 여러분 라면 같은 것들 오래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막 그 딱 푸는 순간 쩔은 내가 나요. 기름 쩔은 내. 기름이 산패된 거죠. 그래서 라면도 사실 질소 포장을 하면 좋은데 라면들은 워낙 빨리빨리 소비되기 때문에 질소 포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것들 아니라 질소 가스를 충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칩 같은 것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질소 가스를 넣어서 산소가 못 들어가도록 해서 산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한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에어 쿠션을 줘가지고 이러한 포카칩 같은 것들이 포테이토 칩 같은 것들이 워낙
부서지기 쉬우니까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죠?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나 같은 과자 봉지 안에 질소 가스를 충전한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포덕을 하던 시절에 그때만 해도 뭐 한국 음식 같은 것들이 많이 미국으로 수출되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라면 같은 걸 갖다가 미국에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레어템, 굉장히 어, 좋은 아이템이었죠. 그래서 뭐 한국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라면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얼마나 먹고 싶어 지금 뭐 라면 있어도 안 먹는데 그 당시엔 이상하게 외국에만 나가면 한국 라면이 먹고 싶죠. 그래서 뭐 출장 갔다 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라면 끓여 먹고도 그러는데 사실 그때 라면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이경규가 나오던 그 TV 예능 프로에서 뭐 꼬꼬면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꼬꼬면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된 옛날인데 그걸 좀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출시됐는데 그 한인마트 같은 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구했는데 꽤 늦게 구했죠. 보니까 그 유통기한이 꽤 오래 지났더라고요. 딱 봉지를 딱 뜨니까 그 산패된 냄새, 기름이 쩔어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면 질소를 충전해야 된다. 질소는 왜? 반응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웬만하면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로 윗 질소 고정 반응을 통해서 N2를 갖다가 3H2하고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서 비료와 화학 무기의 개발에 혁명적인 성과를 냈다. 그죠? 혁명적인 성과를 낸 누구? 프리츠 하버. 얘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궁금해? 왜? 이분이 뭐 무기가 저기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개발해서 비료를 만들 수 있게 해줘가지고 생산력을 굉장히 높게 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아에서 탈출시킨 그런 혁혁한 공도 있지만 과도 굉장히 많은 분이죠. 여러 가지 그 군사 정권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했죠. 그래서 이 사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공과 과가 막 섞여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분이에요. 어쨌든 이 하버 부시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제 부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약간 개선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화학 비료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딱 보면은 이 반응을 보면은 여기는 왼쪽은 몇 분자예요. 질소 한 분자, 수소 세 분자고 반응의 오른쪽은 암모니아 두 분자죠. 이 가스라고 치면은 이 이상기체는 하나 분자당 볼륨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은 전체 볼륨이 굉장히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4볼륨에서 2볼륨으로 줄어드니까 볼륨이 2배 이상 줄어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많은 프레셔,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위 질소 고정 반응의 높은 활성화 에너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이 보시듯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 고온 고압을 이용한다. 약 400도에서 500도의 온도와 수백 기압. 엄청나게 센 기압이 필요한 거죠. 압력이 필요하다. 얘기했듯이 윗반응식에서 보듯이 반응물의 분자수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분자수가 작으니까 르샤를리에 법칙에 의해서 압력을 높이면은 이쪽은 분자수가 많고 이쪽은 분자수가 적으니까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는 이렇게 질소와 수소 기체를 넣고 열을 가하고 압력을 세게 줘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지만 생물은 어때요? 생물 세포 안에서 500기압, 300기압 낼 수 있어요. 온도를 그리고 뭐 400도, 500도씩 올릴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트로제네이즈 복합체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질소를 고정한다.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어떻게 질소를 고정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박테리아 세포 안에서 질소 분자를 암모니아로 고정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 역시 복잡하게 생겼어요.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자. 자,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그린 애들은 이 뭐다?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딱 이름만 보면은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라는 놈을 갖다가 환원시키는 그런 효소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가 양쪽에 초록색이 하나씩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가 있으니까 다이나이트로제이즈 발음하기 힘들어.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환원이 되는 다이나이트로제이즈도 있겠죠. 자,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는 어떤 색이냐 여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그린 애들.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알파 서브닛은 핑크색으로 그렸고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베타 서브닛은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마치 알파2, 베타2 우리 헤모글로빈 그죠? 헤모글로빈의 4차 구조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결합하는 그러한 단백질이지만 얘네들은 질소를 갖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초록색은 보시다시피 일양체 하나, 둘, 일양체 다이머이고 4F4S 철이온 4개, 철이온 황 4개의 산화 환원 중심 4Fe4S 산화 환원 중심 리덕스 센터를 가지고 있다. 리덕스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할게요. 여기 분자 안에 이러한 철 이온과 황 이온이 서로 킬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고 그리고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는 어떻게 생겼나?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이 핑크색하고 파란색 얘네들은 2개의 알파 서브닛과 2개의 베타 서브닛으로 이루어진 이형 사량체 헤테로테트라머 얘네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모테트라머가 아니죠. 알파 서브닛과 베타 서브닛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모노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헤테로테트라머이다. 헤모글로빈을 생각하면 비슷하다. 그죠? 헤모글로빈 알파하고 베타 두 개씩 있다 그랬죠. 그죠? P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구조가 알파 소단위체와 베타 소단위체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8Fe7S, 그죠? 8Fe7S 중심 구조. 다이니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는 4Fe4S 각각 4개씩인데 얘는 8Fe7S 철은 8개, 황은 7개 그런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2개의 4Fe3S 큐브 조각이 중간에 S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거 좀 복잡한데 나중에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철 몰리브데늄 보조인자는 알파 소단체와 공유 결합에 연결되어 있다. 강론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옛날 얘기 듣듯이. 자, 그동안 우리 미토콘드리아와 그리고 엽록체에서 여러 가지 철황 단백질,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철황 단백질의 산화 환원 중심에 대해서 가진 철황 단백질,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에 대해서 구경만 했었죠. 이번 기회에 마지막이니까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의 리액션 센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대개 철이온은 사이토크롬의 경우처럼 힘 안에 존재하거나 힘 알죠? 그렇죠? 안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의 경우처럼 무기황 원자 또는 아미노산 시스테인 황을 가지고 있는 황을 R그룹에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2개 있죠? SH를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황을 가지고 있는 건 메타이오닌. 메타이오닌 황이 끝에 있지 않고 메티오닌 그죠? 메타이오닌 황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티올 그룹을 가지고 있는 SH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은 사이토크롬처럼 철 이온이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면서 철 이온이 Fe 플러스에서 Fe 3 플러스 3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전자가 하나 들어가고 전자가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이토크롬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그거죠. 사이토크롬이 가지고 있는 힘 그룹 안에 있는 킬레이션 되어 있는 철 이온이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면서 주변에 전자를 뺏고 주고 그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토크롬처럼 철 이온이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면서 전자 한 개의 전달에 관여합니다. 사이토크롬도 역시 전자 한 개의 전달에 관여하죠.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 설퍼 센터는 이제 보게 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단일 아이언 설퍼 센터, 아이언 설퍼 센터, 싱글 아이언 설퍼 센터. 단일 철 이온 중심, 철 이온 한 개가
철황 단백질의 시스테인 잔기 4개와 결합하고 있다. 사실 철이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단 싱글 아이언 설퍼 센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특별히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설퍼는 황은 이렇게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색칠을 했고 얘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황이 아니죠. 얘는 그냥 무기황인데 얘는 노란색으로 칠을 했어요. 똑같은 황이지만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황 원소와 무기황 원소는 서로 다른 대접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 아이언 설퍼 센터에 들어있는 이 설퍼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시스테인에 붙어 있는 이 오렌지색 설퍼는 안 세고 세지 않고 카운트하지 않고 이렇게 무기 황만 우리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따르게 한 거예요. 사실 똑같은 황인데 얘만 왜 노란색으로 칠하고 얘는 왜 오렌지색으로 칠했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뭐냐 2FE 2 sulfur center 2FE 2 sulfur center야. 얘는 무기황 노란색과 시스테인의 황 주황색이 철 이온과 배위결합 화학결합 중에서 배위결합이라는 거 있죠. 뭐 제가 배위결합이 뭔지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서 시스테인의 황은 계산하지 않고 얘는 개무시한다. 얘는 세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황만 세워서 무기황 2개, 철 이온 2개. 그래서 2FE, 2S 중심이라고 명명한다. 이거 주변에 초록색으로 쉐이딩 되는 것은 단백질의 백본이에요. 단백질의 시스테인 잔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단백질이 안에서 철황 단백질이 철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유기학을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는 지면 밖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방향이고 이렇게 된 건 지면 뒤로 들어가는 방향. 입체적인 구조가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복잡한 중심.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앞에 초록색. 그래서 초록색을 색칠했어요. 그죠? 초록색.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 중에서 얘가 초록색이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죠. 얘는 4FE, 4S 4개의 아이언 4개의 설퍼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4FE, 4S 센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이게 정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주사위 형태죠. 여기 윗면, 그리고 여기 밑면, 그리고 이 설퍼는 저쪽 뒤로 쑥 들어가는 형태. 구조가 이제 입체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나는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가 가지고 있는 4FE, 4S 중심이야. 앞 페이지에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4량치가 가지고 있는 자. 얘는 4FE, 4S, 그리고 얘는 8FE, 7S죠. 8FE, 7S는 뭐냐? 얘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데, S, 여기 FE,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의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설퍼는 하나가 부족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철은 8개고 이 설퍼는 7개가 되는 거죠. 꼭지점 하나를 공유해. 이런 형태가 2개가 연결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FE, 7S는 4FE, 4S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꼭지점 S 하나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황 하나의 개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의 철황 중심 아이언 설퍼 센터가 대충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어떻게 N2를 환원시켜서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시작하냐? 파이루베이트. 자, TCA 회로에 파이루베이트가 들어갈 때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가 파이루베이트를 갖다가 아세틸 코에이로 만들면서 NADH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아직까지 기억 못 하시면은 꼭 아셔야 돼요.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파이루베이트와 코엔자임 A가 등장해요. 자, 4개의 파이루베이트와 4개의 코엔자임 A가 반응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8개의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질소 분자 하나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8개의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암모늄 이온 2개가 나오니까 이게
8개의 전자가 환원되는 형태를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덟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 코웨이로 얘가 파이루베이트에 얘가 아스틱 애시드로 산화되는 거죠. 원래는 NADH가 NAD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받고 수소이온 2개를 받아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이렇게 환원되는데 어디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지금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거죠. 니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전자를 빼앗기 위해서 전자를 어디서 빼앗냐? 전자를 파이루베이트를 갖다가 산화시키면서 빼앗는다. 파이루베이트를 아스틸 코웨이를 만들면서 파이루베이트에 CO2를 날려버리고 여기 있는 알파 키토 그룹을 여기 있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산화시키면서 그때 전자를 2개 빼앗는다. 파이루베이트 하나당 전자를 2개씩 빼앗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가 4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8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파이루베이트로부터 뺏은 전자를 받을 친구는 누구다? 페레독신. 나 대신 플라보독신, 플라보딕신은 죄송해요. 플라보독신. 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페레독신이 사용돼요. 페레독신. 전자 8개를 빼앗았으니까 8개의 페레독신도 역시 철을 가지고 있겠죠. 철이온 이가 이온으로 환원되면서 전자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전자를 이동 못 시킨다. 그래서 페레독신 산화된 형태에서 페레독신 리듀스드 환원된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를 환원시키는 건 누구다? 페레독신. 자, 보시면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 초록색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얘네들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고 그 다음번에 얘네들이 다시 요 초록 이 하늘색과 파란색 얘네들을 갖다가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를 환원시킨다.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초록색이 먼저 환원되고 전자를 받고 걔가 받은 전자를 얘네들한테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에게 넘겨준다.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억시다이즈드 구멍에 뚫려 있죠. 전자가 들어갈 구멍.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8개의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산화된 놈이 전자를 8개 받아서 8개의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리듀스드 환원되었어요. 전자 구멍이 떼워졌죠. 전자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 전체 반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갖다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에너지 스텝을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여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쓸데없이 ATP를 갖다 가수분해하냐? 그건 바로 이 다음 단계와 커플시켜서 전체 반응을 다 돌리기 위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내서 델타 G를 네거티브로 만드는 반응은 여기 요 반응이고 그죠? 요 반응과 요 밑에 반응이 커플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돌아가는데 전체를 다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ATP를 가수분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나이트로제네즈 리덕테이즈가 리듀스 됐어요. 리덕션 됐어요. 환원됐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번에 ATP가 결합을 한다. 아까 보시면 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컴플렉스가 ATP를 차고 있죠. 누가? 얘가.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ATP를 붙이고 있다. 왜? 그러니까 ATP를 갖다가 가수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먹고 사니까. 그래서 ATP를 보면 몇 개씩 갖고 있냐? 한 놈이 2개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서브잇 하나당 ATP가 2개씩 결합한다. 그래서 전자를 8개 받아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8개가 환원되었으니까 얘가 8개 있으니까 얘 하나당 ATP 2개씩이니까 ATP 몇 개가 필요하다? 8 곱하기 2 16개의 ATP가 필요하다. 그래서 16개의 ATP가 결합하고 그리고 전자를 누구한테 준다? 요 밑에 있는 얘네들한테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에게 전자를 주고 얘는 다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는 산화된다. 전자 빠진 구멍이 생겼죠. 하나당 전자 하나씩 빠지니까 8개의 전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서 ATP를 가수분해해서 16개의 ATP가 16개의 ADP와 16개의 포스페이트를 가수분해해서 전체 반응이 뱅뱅 돌리게 되고 이 반응을 이렇게 계속 뱅뱅 돌면서 ATP를 계속 가수분해하고 전자를 페레독신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줘요?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에게 주고 자 8개의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는 8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죠?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억시다이즈
P 클러스터와 페러스 몰리브데늄 중심의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 이건 잘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자를 받아서 다이나이트로제네이지가 리듀스드, 환원되었다. 환원되었다. 그러면 내가 받은 8개의 전자 중 6개는 N2를 NH4 플러스로 환원시키는 데 사용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나머지 2개는 2H 플러스를 그죠? 여기 10개의 수소이온이 사용되는데 10개의 수소이온 중에서 8개는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2개는 다시 수소이온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죠? NH4가 2개니까 그죠? NH4 수소이온 4개 곱하기 2개니까 8개가 사용되고 나머지 2개는 수소 분자를 만든다. 드디어 암모늄 이온이 생겼다.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가 수용액에 녹아서 이온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생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NH3가 생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질소를 고정하는 자세한 기전을 보면 별거 아니죠. 복잡한 것 같아도. 그리고 역시 공기 중에 질소, 둥둥 떠다니는 질소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ATP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N2 전자 8개, ATP,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 하나당 요 다이나이트로제네이즈 리덕테이즈 초록색 서브닛 하나당 2개씩이니까 16개 ATP가 필요하고 전자는 8개지만 실제로 수소이온은 10개가 사용되고 수소 10개 중에서 8개는 암모늄 이온 2개 만드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2개는 수소이온 만드는 데 사용된다. ATP는 가수분해에 되어서 ADP와 파스페이트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질소를 갖다가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고정하는 스텝이다.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우리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는 산소가 존재하면 활성이 없어진다. 자, 우리 루비스코도 산소가 존재하면은 산소를 싫어하는 놈이죠. 얘도 산소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산소가 있으면 엉뚱한 놈을 만들어내니까 얘도 산소가 있으면 쥐약이고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뿌리호흡 박테리아가 왜 줄기호흡 박테리아가 아니고 잎사귀호흡 박테리아가 아니고 왜 뿌리호흡 박테리아일까? 가능하면 산소가 없는 땅 속에서 질소를 고정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는 산소가 존재하면 활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효소 복합체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 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는 산소를 피해서 현기 조건에서 살거나 땅속에서 땅 밑에는 아무래도 산소가 적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산소 존재 시에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의 활성을 줄인다.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소 고정 박테리아 중에서 하나 아조토박터 바이넬란디라는 놈 이런 놈. 얘 이름을 굳이 저희가 명시한 이유는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 얘는 뭐야? 이 박테리아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을 언커플해서 이 박테리아도 우리 진핵생물처럼 마이토콘드리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 자체의 전자전달기를 가지고 있죠. 멤브레인에 전자를 전달해 가지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가지고 ATP를 합성하죠. 그런데 이 전자전달계와 ATP 과정을 언커플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언커플 한다는 거는 ATP를 만들지 않고 전자전달기를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TP를 만들려면은 이 전자전달기 과정이 오래 걸릴 텐데 ATP를 굳이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언커플러를 넣어가지고 ATP를 못 만들면은 이 이 막간 공간에 저장해 놓았던 이 수소이온 그레디언트가 깨지면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뭐 브라운 팩 같은 데서 열을 발생하는 기본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왜 이걸 갖다가 ATP를 만들지 않고 언커플하고 왜 전자전달기를 빨리 돌리느냐? 얘가 하는 거는 바로 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물로 환원돼야 되니까 그죠? 물로 환원돼서 산소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왜? 산소가 있으면은 질소 고정이 잘 안 되니까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산소를 싫어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ATP 합성보다 산소를 없애버리는 게 우선이다. 왜?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질소를 고정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얘가 열이 많이 나는 이유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얘가 산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ATP 합성과 전자전달기를 서로 언커플 시키기 때문이다. 그죠? 또한 얘는
콩과 식물의 뿌리예요. 뿌리 혹이 이렇게 있죠. 뿌리 혹 안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는데 주변이 왜 빨간색일까? 실제로 콩과 식물의 뿌리를 갖다가 꺼내서 여러분들은 뭐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갖다가 과학 만화에서 읽고 물론 뭐 일본 만화를 갖다가 번역한 조악한 만화였지만 예전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는지 궁금해서 시골에 놀러 가가지고 막 콩을 막 캐가지고 정말 콩의 뿌리에 있는 뿌리 혹을 보고 정말 막 감탄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터뜨리니까 실제로 안에서 빨간 국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피처럼 그렇게 붉진 않은데 약간 조금씩 나와요. 얘는 붉은색의 피처럼 보이는 레그 헤모글로빈 이 용액에서 헤엄치고 있다. 누가? 뿌리혹 박테리아들이. 레그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죠. 힘이 산소와 결합하죠. 그 마찬가지로 뿌리혹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있는 혹 주변에는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왜? 얘가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를 갖다가 이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산소를 고정시켜 주는 거죠. 산소가 얘네들을 못살게 굴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질소 고정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공생하는 식물에게 줄 수 있다. 얘가 암모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에게 주는 거죠. 그죠? 사실 공생하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서 주변 토양에 방출시켜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밭작물 심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콩을 일부러 심어가지고 콩은 사실 생산성도 별로 높지 않은데 심는 이유가 밭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한 적도 있다. 물론 요즘은 합성 비료들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는 레그 헤모글로빈, 여러분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한다. 우리를 포함한 용액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다. 요즘 뭐 대체육 이런 것들 우리 뭐 비건들 뭐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콩으로 만든 고기들을 많이 팔죠. 그렇죠? 콩으로 만든 고기를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콩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의 맛을 내기 위해서 또한 붉은색도 나기 위해서 그리고 철이 들어있으니까 약간 비릿한 맛이 나겠죠. 피맛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맛을 내는데 약간 도움을 준다. 누가? 레그 헤모글로빈이.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가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 덕분에 생물 세계로 착륙했다. 들어온 거예요. 바이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얘는 비생물계에 존재하는 분자 질소들이 NH4,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면서 생물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 질소가 어디에 필요해요? 질소가 뭐 아미노산, 누클레오타이드 등등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여기서 생체 고분자의 세계로. 그래서 일단 암모늄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를 갖다가 반기는 효소는 누구다? 글루타민 신테이즈. 자, 글루타메이트에 여기 끝부분에 NH3가 하나 더 붙으면 글루타민이 되는 거죠. 그죠? 글루타메이트가 아민 그룹이 붙으면 글루타민이 돼요. 자, 글루타민 신테이즈는 글루타메이트에다가 NH4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글루타민으로 바뀌어주는 자, 그러한 요 반응을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이 누구다? 글루타민 신테이즈. 글루타민 신테이즈의 작동 메커니즘을 볼게요. 역시 뭔가를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세테이즈죠. 신세테이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신세테이즈는 ATP를 필요로 하는 거죠. 신세테이즈. 그냥 신테이즈는 ATP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ATP가 필요하다. 글루타메이트에다가 ATP, 자, 얘가 1단계에서 ATP에서 인산을 떼어다가 ATP를 ADP로 가속을 하면서 일단 이때 에너지가 나오겠죠. 에너지를 이 전체 반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얘를 글루타메이트에 붙여서 감마 글루타밀 파스파테이트. 왜 감마 글루타밀일까? 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알파탄소, 중간에 있는 게 알파탄소, 베타탄소, 감마탄소. 그렇죠? 감마탄소, 감마 글루타밀 파스페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감마 글루타밀 파스페이트를 만든다. 감마 글루타밀 파스페이트에다 붙였다가 떼어낸다. 떼어내면 또 떼어내는 순간 파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공명을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요 와중에 또 여기서 델타 G가 또 네가티브가 되겠죠. 전체 반응을 가능하도록 돌리는 거죠. 이때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 뭐가 붙는다?
암모늄 이온을 붙이면서 이 자리에 붙이면서 인산을 떨어뜨린다. 결국 이 두 단계의 반응을 합치면 다음과 같다. 글루타메이트에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서 ADP가 가수분해되면서 그죠? 글루타민 플러스 파스페이트 그죠? 이렇게 된다. 암모늄 이온,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서 유리된 암모늄 이온은 글루타민 신테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만 맡아도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저희 학과에도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가면 꼭 홍어를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여기에 홍어를 살을 썩혀가지고 암모니아를 사실 만든 거죠. 그래서 pH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먹으면 막 입안이 막 헐고 그러는 게 이제 pH가 너무 낮아서 너무 높아서 그런 건데 굉장히 염기성이 강한 거죠. 그죠? 냄새를 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약간 독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포 안에서 생기게 되면 얘는 곧 만들어지자마자 글루타민 신테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으로 들어간다. 왜? 혼자 돌아다니는 암모늄 이온은 톡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2시 1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 의해서 생체 내로 들어온 암모늄 이온. 암모늄이 어디서 생겼죠? 아까 박테리아에서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몰레큘러 나이트로젠 N2를 NH4 플러스로 암모늄 이온으로 환원시켰죠. 얘네들이 이제 생체 내 고분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글루타메이트에 끼어 들어가서 글루타민으로 바뀌게 된다. 그 과정을 갖다 담당하는 엔자임의 이름이 글루타민 신테테이즈. 글루타민 신테이즈. 그럼 드디어 이제 글루타민이 생긴 거죠. ATP를 이용해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암모늄 이온이 글루타민에 들어왔으니 다른 아미노산에게도 아미노 그룹을 옮겨줘야 할 텐데 다음 타자는 누굴까? 글루타민의 다음 타자? 그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그리고 박테리아가 서로 달라요. 박테리아나 식물엔 누가 있냐?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 아까는 글루타민 신테테이즈고 글루타민을 만드는 거고 이번에는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거죠. 글루타민에 여기 있는 요 아민 그룹을 갖다가 누구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의 깜보는 누구라고 그랬죠? 글루타메이트, 그죠? 요 알파 키토 그룹을 갖다가 알파 아민 그룹을 바꾸면은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가 되고 그리고 또 파이루베이트하고 알라닌도 역시 같은 관계이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옥살라스테이트와 아스파르테이트도 같은 관계죠. 그죠? 세 개의 아미노산과 유기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그거는 뭐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걸 항상 머릿속에 띄워놓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글루타민이 가지고 있는 요 아민 그룹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여기 붙여가지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뭘로 바뀐다? 글루타메이트로 바뀐다. 그럼 얘는 글루타민은 아민 그룹이 떨어져서 역시 또 글루타메이트가 되고 얘도 아민 그룹을 받아서 글루타메이트가 되니까 결국은 두 개의 글루타메이트가 생기게 된다. 이 반응을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 이번엔 신테이즈예요. 왜? ATP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얘는 식물과 박테리아만 존재한다.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글루타메이트를 만들까? 글루타메이트는 주로 동물의 간, 식물은 간이 없죠. 하지만 동물은 간이 있어요. 간 안에서 아미노산이 캐타볼리즘에 의해서 분해될 때 여러 가지 아미노산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제거된 후에 그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그 아미노기를 받아서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다. 동물은 그렇게 아미노산 이화작용 중에 글루타메이트가 계속 생성되어서 세포 내 글루타메이트 레벨을 높게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나 글루타메이트는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인 알파 키토글루타메이트로부터 트랜스아미네이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마라. 글루타메이트는 동물 세포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아주 많은 반응들이 있다. 다행이네요. 그죠? 우리 글루타민과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기가 생체 분자로 들어오는 포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야. 글루타민은 많은 생합성 반응, 생화학 들으시는 분들은 배우시겠지만 많은 생합성 반응에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 생합성 반응에서 또한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글루타민은 많은 생합성 반응, 아미노산 말고 다른 많은 생합성 반응에서 아미노기를 제공하고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 생합성 반응에서 나중에 아미노산 생합성 반응 보면 다 글루타메이트가 자신이 아미노 그룹을 주면서 자신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로 바뀌고 트랜스아미네이션 리액션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체 내로 환원형 질소, 암모늄 이온이 들어오는 엔트리 포인트를 관장하는 우리 글루타민 신테테이즈가 질소 대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조절 효소이다. 포탈이기 때문에 포탈을 갖다가 활성을 조절해야지 이 아미노 그룹이 생체 내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들어온다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글루타민 신테이즈를 많이 활성화시킬 것이고 단백질 합성이 충분히 되어서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아가지고 굳이 우리 글루타민을 더 만들 필요가 없을 때는 얘를 블락하면은 전체 과정이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아미노산 합성 전체가 세포 내로 생체 분자 내로 환원된 질소가 들어오는 전체를 다 시스템을 다 총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체 내로의 질소 유입이 필요하면은 글루타민 신테테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생체 내로 더 이상 질소 유입이 필요하지 않으면 얘를 불활성화시킨다. 질소 유입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얘를 불활성화시킨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알로스테릭 효소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티베이터와 이니비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니비터만 살펴보자. 우리는 모두 글루타민 합성 효소,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알로스테릭 저해제들이다. 여러분들 학교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학교 안에 보안 시스템을 몽땅 바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출입하는 시스템도 다 떼어버리고 완전히 다 떼어버리다. 연구실 및 실험실에도 다 보안 장치를 다 새로 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뭐 안 들으실 텐데 뭐 마이크가 톤이 안 좋아서 안 들리나? 약간 노이즈가 들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알로스테릭 저해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알라닌, 글라이신. 알라닌과 글라이신 가장 간단한 R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두 개죠. 글라이신은 H, 알라닌은 CH3. 그죠? 가장 간단한 구조의 아미노산인 알라닌과 글라이신 양은 아미노산 대사의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쓰인다. 굳이 다른 R 그룹이 커다란 아미노산보다는 조그만 아미노산들이 사용되는 게 좀 더 엔자임이 유리할 수 있겠죠. 왜? 커다란 게 붙는 것보다 조그만 걸 붙여서 조절하는 게 약간 더 편하니까 물론 그건 제 생각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러한 바이오몰레큘로 질소가 들어오는 것을 관장하는 엔트리에 존재하는 효소인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활성을 조절한다. 누가? 알라닌과 글라이신이. 또한 알로스테릭 저해제 이외에도 AMP의 결합. 이것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AMP, CTP, 히스티딘도 아미노산이죠. 얘도 저해하고 카바모일 파스페이트, 글루코사민 6 파스페이트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이 다 글루타민 합성 요소의 알로스테릭 저해제들이다. 이것들이 왜 글루타민 신테테이즈를 저해할 수밖에 없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화학 강의도 아닌데 이런 디테일까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알로스테릭 저해제 이외에도 AMP의 결합, AMP가 공유 결합을 갖다 붙는 거예요. 아드닐레이션에 의해서도 글루타민 합성 효소의 활성이 저해된다. AMP가 결합된 소단위치의 개수에 비례하여 활성이 저해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이 조절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지? 왜 그럴까? 다양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포탈에 작용하는 환원된 질소가
바이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가, 그죠? 바이오 시스템 여러 가지 마크로 몰레큘들을 만드는 첫 단계가 바로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이기 때문에 첫 단계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만큼 질소 대사의 포털에 존재하는 나의 활성 조절이 중요해서 그런 거야. 자, 지금까지 대기 중의 질소가 어떻게 환원되어서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에 의해서 환원되어서 N2가 NH4 플러스로 환원되어서 이게 다시 글루타메이트 안으로 들어와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졌죠. 그죠? 생체 구분자를 이루는 아미노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에 대해 공부해 봤죠. 그죠? 아미노산 대사나 뉴클레오타이드 대사는 나중에 생화학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시고, 다시 말하자면 글루타민과 글루탐산이 아미노산 생화합성 및 다른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에서 아미노기를 주는 돈으로 작용하고, 핵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도 아미노산에서 많은 부분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간을 잠깐만 볼까? 핵산, 이거 지금 퓨린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퓨린고리 보시면 얘는 여기 탄소는 CO2에서 오고, 얘는 뭐 아스파르테이트에서 오고, 얘는 포미릭 애시드에서 오고, 여기 나이트로젠 두 개는 어디서 와요? 글루타민에서 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사실 굉장히 강론이고 굉장히 뭐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뭐 외울 게 많은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여기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생화학 시험을 보느라고 이걸 다 외우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뭐 이론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기서 외우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책 한 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연습 문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연습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땐 너무나 황당하게 당연한 얘기도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답을 써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거 모르겠다고 그냥 설마 이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 하고 답을 안 쓰지 마시고 웬만한 건 다 쓰도록 하세요.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이 배설하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으므로 질소 기체로 전환하여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여과기 하는 서식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박테리아들은 어떠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킬까? 우리 첫 페이지에서 배웠던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그렇죠? 걔네들은 현기 조건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것도 설명드렸어요. 나이트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 혹은 알로스테릭 이니비터에 의해서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찾아서 기술해 보세요.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세포 배양 배지에 글루타민의 포함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아미노산보다도 글루타민이 동물 세포 배양 배지의 필수적인 요소죠.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검색해서 기술해 보세요. 이것도 검색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항상 이 학기에 이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오브 더 진, 분자 생물학이라고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 한 시간 동안 한 주 정도 공부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분자 생물학이라는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포 생물학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중요한 걸 다시 공부한다는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전자가 뭔지는 다 알죠. 유전자. 그렇죠? DNA 한 부분 어떠한 뭐 요즘은 예전에는 꼭 mRNA를 만들고 m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만 유전자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뭐 조절 유전자도 있고 뭐 구조 유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다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료는 PDF 파일은 제가 자료실에 올리도록 할게요.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이거를 갖다가 레플리케이션 예전에 3학년 유전학 과목을 가르치시던 한 선배 교수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보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2학년에서 세포생물학을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학생들이 레플리케이션,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는 분들이 몇 분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레플리케이션은 뭐예요? DNA가 2배의 DNA로 불려지는 게 레플리케이션이죠. 트랜스크립션은 DNA에서 메신저 RNA 혹은 뭐 다른 RNA들이 만들어지는 거. 트랜슬레이션은 메신저 RNA에서
라이보솜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트랜슬레이션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캐리오틱 셀에서는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죠? 트랜스크립션이 먼저 핵 안에서 일어나고 핵 안에서 메신저 RNA가 핵 밖으로 핵공 컴플렉스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여기서 라이보솜이 붙어가지고 이제 프로틴이 만들어지는데 뭐 유캐리오틱 셀들은 하지만 박테리아들은 어떨까? 박테리아들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죠? 얘들은 20분에 한 번씩 분열해야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안에서 박테리아의 DNA가 서큘러 DNA가 여기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면서 mRNA가 만들어지면 mRNA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기 라이보솜이 딱딱 붙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왜? 박테리아는 핵이 따로 없죠. 그죠? 그래서 유캐리오틱 셀과 프로캐리오틱 셀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밍이 처음으로 뭐 크로모점을 관찰했다. 뭐 이건 뭐 거의 과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크로모점을 관찰하기 전에 few years before 미셔라는 사람이 substances now known as DNA 뭐 핵을 분리해가지고 터뜨렸더니 이 안에서 뭔가 끈적끈적한 게 나오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뉴클레인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게 핵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죠? 미셔가 material from white blood cell, white blood cell을 어디서 얻었을까? 예전에 이런 고전적인 실험들을 보면은 다 뭐 레드 블러드 셀, 왜 적혈구를 했을까? 주변에서 가장 얻기 쉬운 세포가 적혈구이기 때문에. 왜 피를 뽑아서 왜 적혈구 분리하면 되니까? 피에는 적혈구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백혈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근데 화이트 블러드 셀은 어디서 얻었을까? 여러분들 상처가 생겨가지고 골만 터지면 안에 고름이 허옇게 끼죠, 그죠? 종기 같은 거 하얀 고름이 고름이다 뭐냐? 백혈구들의 시체죠, 그죠? 그래서 주로 고름에서 화이트 블러드 셀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고름을 잔뜩 얻은 다음에 거기서 화이트 블러드 셀을 뽑은 후에 거기서 그 핵 안에서 뭔가를 뽑았다. 그래서 이름을 뉴클레인이라고 지었어요. 그 DNA라는 건 몰랐으니까. 그렇죠? 또한 이 사람은 살몬 스펌, 살몬 스펌. 예전에 살몬 그 인더스트리가 그리고 뭐 이 뭐냐 이 강을 거꾸로 올라오는 연어를 잡으면은 연어를 잡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연어들이 그 바다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수정을 하죠. 그래서 암연어는 뱃속에 알을 잔뜩 가지고 있고 제가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연어를 잡아다가 연어를 딴 얘기 하고 수컷 연어는 뱃속에 스펌 정액을 잔뜩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 수정을 시킬 때 수컷 배 암컷 배를 잘라가지고 꺼내서 이제 알을 꺼낸 다음에 거기다 수컷 연어를 갖다가 일부러 배를 눌러가지고 방정을 시켜가지고 수정을 시키게 하시죠. 실제로 뭐 거의 뭐 그냥 완전히 그 폭포수처럼 이제 스펌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그 살몬 스펌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DNA의 원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약상에서 시약을 사면은 DNA도 시약을 살 수 있어요. 데옥시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솔트 그죠? 소듐 솔트로 여기 퍼스페이트 백분은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결정을 만들려면은 소듐 이온하고 결합을 시켜서 결정을 만들어서 하얀 가루로 DNA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DNA를 사면은 100% 원천이 아니다. 살몬 스펌이다. 왜? 살몬 스펌 연어의 정자가 가장 DNA를 대량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나만 하면은 그죠? 살몬 스펌 DN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DNA를 사게 되면 이제 DNA sodium salt from salmon sperm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from salmon sperm. 거의 대부분 파는 시약 DNA 살몬 스펌에서 얻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살몬 스펌은 그 연어의 정액은 DNA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소스다. 왜 스펌에 DNA가 많을까? 다른 세포에 비해서 스펌이나 뭐 에그는 에그 요코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스펌은 거의 그 아버지의 DNA를 옮기기 위한 전령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많이 생략되어 있고, 그죠? DNA만 아예 농축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DNA 함량이 다른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몬 스펌에서 역시 DNA를 익스트랙트해서 to be involved in the heredity. 당연하죠. 스펌이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연어들 새끼들을 부화시키니까 그 스펌 속에 뭔가 그
유전 물질이 있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는 뭐 DNA도 뭔지 몰랐고 아무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however, because the inaccuracies, 부정확함, measurement of DNA in X form, he changed his mind. 그때만 해도 이 유전 물질을 갖다 정량하는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서 에그하고 스펌이 사실 양쪽에 이제 유전 물질이 1대1로 존재하면은 이쪽에서도 에그에서도 어느 정도 헤레디티 정도 컨트리뷰션을 하고 스품에서도 이 정도 컨트리뷰션을 한다. 1대1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뭐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in the early 1880s 1880년대 보테니스트 식물학자인 에드와르 좌처리스 이거 무슨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이름 같은데 Removing DNA from cells abolished staining of chromosome. DNA를 갖다가 세포에서 빼버렸더니 크로모점이 염색이 안 되더라. 크로모점 염색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to infer, 얘기하기 시작했다. DNA가 genetic material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early 1900년대 incorrectly 약간 잘못 염색해가지고 interpreted staining experiments led to the false conclusion that amounts of DNA cells change dramatically. 뭐 예전에 염색 기술이 잘 발전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10년에서 1940년까지 대부분의 사이언티스트는 believed that genes were made of protein rather than DNA. 왜 그럴까? DNA는 염기 4종류밖에 없지만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적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DNA보다 단백질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이게 그 얘기죠. 단백질이 DNA보다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유전적 정보를 담기 위한 좀 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This idea prevailed, 계속 현존했다. 그죠? Two important lines of evidence confirm that DNA is the genetic material. DNA가 genetic material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피스죠. 그죠? 그리피스라는 분이 만화 캐릭터가 아니고 이분은 과학자죠. 그리피스가 studying pathogenic bacteria. 이거 뭐 S스테레인, R스테레인 이거 고등학교 생명과학에도 나오는 거 없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 스무스 박테리아를 했더니 마우스가 죽고 뭐 러프 박테리아 거칠거칠한 걸 했더니 얘가 살아나는데 여기 두 개 섞었더니 뭔가 하나의 스트레인이 다른 스트레인을 바꿀 수 있었다. 그게 뭐예요? 제네틱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박테리아의 형질 전환을 하는 물질이 뭐 DNA냐 단백질이냐 따라서 많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DNA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DNA가 제네틱 머티리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베리아라는 사람이 저희가 오스왈드 아베리가 그래서 박테리얼 트랜스포메이션 연구를 더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DNA가 트랜스포밍 액티비티, 형질을 전환할 수 있는 물질이다. 단백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이 실험 원전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체 내 구분자가 뭐가 있어요? 자, 프로테인도 있고 DNA도 있고 RNA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리피드 그리고 폴리사카라이드죠. 다당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유전 물질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DNA와 단백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원전을 찾아보면은 혹시나 뭐 폴리사카라이드가 유전 물질이 아닐까 해서 뭐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효소를 처리해서 탄수화물을 딱 제거한 후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그런 실험도 했었고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역시 뭐 여러 가지 과학이라는 것은 sometimes luck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al ability. 그 전에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였죠. 자, 또 하나 그다음에 헐시 체이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했죠. 박테리오 페이지를 이용해서 DNA가 제네틱 머티리얼이라는 것을 다시 밝혔죠. 그죠? 그래서 박테리오 페이지에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박테리아의 박테리오 페이지가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DNA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DNA는 주로 인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의 동위원소인 P32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DNA가 들어간 거구나. 또 단백질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써요? F35. 단백질 DNA에는 황이 없죠, 그죠? 하지만 단백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스테인과
메타이오닌이라는 두 개의 아미노산에 황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S35, 이 황의 방사성 동위원소죠. 얘를 표시를 하면은 이 단백질에서 이 레디오 액티비티, 방사성 레디오 액티비티가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계측하면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단백질들을 우리가 팔로우업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핵산을 갖다 레이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 P32를 많이 쓰고, 단백질을 레이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 S35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걸 결과에 다 알 테니까 뭐 제가 여기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샤갑스 룰, 우리는 지금 뭐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결합하고 그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결합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세 개의 공유 결합으로, 세 개의 수소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고,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두 개의 수소 결합하고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이코를 수소 결합의 개수가 아니라 이게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같고 한 유전체에서,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개수는 같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걸 지금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한때는 샤갑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핵산을 이루는 이런 유전 물질의 구성 성분 같은 것들이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룰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어린 샤가프가 이제 컴포지션 오브 DNA의 조성을 갖다가 공부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이제 DNA의 염기들을 쫙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량을 해보았더니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을 놓자는 거예요. ATGC가 막 랜덤하게 섞여 있을 줄 알았더니 A하고 T는 항상 양이 같고 G하고 C도 양이 같더라. 이때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A하고 T가 결합하고 G가 C가 결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양이 같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었던 거죠. 스트라이킹 observation이었던 거죠. 그래서 A하고 T가 넘버가 같고 G와 C의 넘버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샤가프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샤가프 룰이라고 부른다. This significance, 이러한 중요성은 not understood,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럴까? 언제까지? 왓슨한 크릭이 DNA가 더블 헬릭스라는 걸 밝혀내고 A하고 T가 결합하고 G하고 C가 결합한다기 때문에 두 개의 양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바인 타이머스, 소의 흉선, 소의 간, 소의 신장, 소의 뇌 보면은 다 어때요? 다 ATGC, number of each nucleotide, 그죠? AT, A하고 T하고 같고 G하고 C하고 같고, 그죠? 이런 식으로. 로코스트, 메뚜기, 씨울친, 제가 좋아하는 성게, 우니, 그죠? 보시면 AT하고 G,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샤가프 젊었을 때, 샤가프 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번 샤가프가 늙었을 때, 그죠? 한 개체의 GC 컨텐트는 일정하다, 전문화, 늙으나, 그죠? DNA 구조. Once it was determined that DNA was the genetic material, DNA가 이제 유전 물질이라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새로운 퀘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DNA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은 DNA의 3차원적인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왓슨과 크릭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왓슨 and 크릭 discovered DNA is double helix, 그죠? 이렇게 더블 헬릭스로 구성되어 있고, 피지올로지컬 pH 7.4 정도에서는 이 베이스들 간의 염기, 하이드로젠 반응에 의해서 더블 헬릭스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사실 이 구조를 알게 될 때, 사실 로잘랜드 프랭클린이라는 사실 이분도 같이 사실 왓슨 앤 크릭뿐만 아니라 이분의 기하가 더 뛰어났죠. 사실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이게 DNA를 위해서 바라본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지 못했다면 왓슨 앤 크릭이 절대 이러한 구조를 생각도 못했겠죠. 그죠? 과학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던 그러한 사건이죠. 그죠? 자, 더블 헬릭스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뭐 양쪽 스트랜드가 서로 패러렐하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죠. 한쪽은 이쪽 방향, 한쪽은 저쪽 방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DNA의 메이저 그루브하고 마이너 그루브라는 거 아시죠?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가 뭐냐?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 자, 대한민국 울고 웃기는 아파트. 이때만 해도 아파트.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그린 그림 같은데 앞면 메이저 그루브, 뒷면 마이너 그루브. 저 앞면을 보면은 뭐 이때만 해도 브라운관 TV를 제가 그려놨는데 앞을 보면은 거실 통한 창으로 보면은 그 사람 집에 뭐 살림 같은 게 다 보이죠. 몇 인치짜리 TV가 있고 뭐 이태리째 뭐 가죽 소파가 있고 뭐 이 집 살림말 뒤를 보면은 뒷문을 보면은 대형도시만 보이고 뭐 음식물 쓰레기 너무 보이고 정확하게 잘 안 보이죠. DNA의 시퀀스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쪽이 뭐다? 메이저 그루브이고 뒤쪽은 마이너 그루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티 패럴렐 스트랜드인 경우는 바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대전을 왕복하는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이쪽을 서울을 보고 서도 대전을 보고 서도 왼쪽 손에는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오른쪽 손에는 빨간 미등만 보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DNA 구조가 이쪽에서 보아도 저쪽에서 보아도 똑같이 읽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DNA에 결합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죠. 단백질들이 어떠한 시퀀스를 인지할까? 예를 들어서 ATGC, ATGC, GCAT, GCAT 이러한 DNA 더블 스트랜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엔자임이 가서 만져가지고 결합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읽어도 결국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DNA에 결합해야지 DNA의 레플리케이션도 일어나고 DNA의 트랜스크립션도 일어나는데 유전자의 발현이나 유전자의 복제를 위해서는 이 유전자에 많은 단백질들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들은 그냥 가서 아무데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 가서 이 유전자 시퀀스를 읽고 결합하는 건데 이쪽에서 봤을 때하고 저쪽에서 봤을 때하고 이게 다르게 읽히면은 얘네들이 자기가 결합해야 될 시퀀스를 찾는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러한 DNA에 결합하는 요 단백질에 결합하는 이런 시퀀스들이 이쪽에서 읽거나 저쪽에서 읽거나 똑같이 읽으면 이쪽에서 읽어도 ATGC, GCAT고 이쪽에서 읽어도 ATGC, GCAT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펠린드롬. 대표적인 펠린드롬에 뭐가 있죠? 소주, 만병만, 주소. 이쪽으로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 저쪽으로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 이쪽으로 읽어도 ATGC, GCAT고 이쪽으로 읽어도 ATGC, GCAT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백질이 결합하는 DNA의 구조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 리스트릭션 엔자임 이 결합하는 사이트도 다 저렇게 생겼죠, 그죠? 제한 요소가 결합하는 사이트도 다 저렇게 이쪽으로 읽거나 저쪽으로 다 갖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단백질이 결합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쪽에서 결합했을 때 따르게 읽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DNA가 이렇게 엔티페럴라 스트랜드로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DNA의 시퀀스, 구조를 읽고 접근하는 단백질들이 이쪽에서 보거나 뒤에서 접근하나 옆에서 접근하나 북쪽에서 접근하나 남쪽에서 접근하나 동쪽에서 접근하나 서쪽에서 접근하나 다 똑같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DNA가 엔티페럴렐 스탠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딴 데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이거 뭐 포지티브 슈퍼코일, 네거티브 슈퍼코일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를 드릴까요? 릴렉스 DNA 이건 주로 박테리아 같은 서큘러 DNA를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슈퍼코일 보시면 이렇게 된 건 네거티브 슈퍼코일이고 반대로 이렇게 된 거는 포지티브 슈퍼코일이에요. 이거 인터넷 자료 찾다 보면 잘못 그린 것들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가는 게 위로 올라가 있고 뒤에 거 밑으로 내려가 있죠. 여기 반대고 그죠? 이게 네거티브 슈퍼코일 DNA의 더블 헬릭스 자체가 어떻게 이게 두 개의 스트랜드가 서로 이렇게 꼬여 있죠. 근데 얘를 한 번 더 꼬은다고 생각할 때 이쪽으로 꼬우면은 이 DNA 이 두 개의 스트랜드 두 개를 푸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테고 반대로 꼬우면 얘를 더 단단하게 꼬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슈퍼코일과 포지티브 슈퍼코일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 DNA 더블 헬릭스를 더 탄탄하게 감느냐 아니면 더 널널하게 풀어주느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작용하게 하는 그러한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슈퍼코일은 어떤 게 있냐? 포지티브 슈퍼코일은 favors
tighter winding of the double helix. 이 쫄바지처럼 포지티브 슈퍼코일이 생기게 되면은 요 DNA에 지금 DNA예요. DNA 더블 헬릭스가 포지티브 슈퍼코일이 생기면 이게 더 단단하게 이렇게 꼬인다.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가는 것이고 네거티브 슈퍼코일이 생기면 좀 더 널널하게 풀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안에 정보를 다른 단백질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정할 필요 없고 포지티브 슈퍼코일은 favors tighter winding. DNA가 좀 더 꽉꽉 두 개의 헬릭스가 더 타이트하게 감겨가지고 tighter winding of the double helix. 하지만 네거티브 슈퍼코일링은 이러한 힙합 바지처럼 널널하게 풀어져 있다. tends to unwind the double helix. 그죠? 그래서 네거티브 슈퍼코일이 생기면은 네거티브 슈퍼코일이 생기면은 DNA가 좀 더 널널하게 풀어져 가지고 공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안으로 다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인터크롬버전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분자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뭐 이게 DNA 백본을 잘라가지고 이건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뭐 그런 것들 별로 안 쓰지만 뭐 옛날에 이어폰 가지고 음악을 많이 들었을 때 뭐 MP3 같은 데 꽂아가지고 요즘은 다들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쓰시지만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막 이게 꼬여가지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이걸 풀기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걸 풀다가 짜증나면 이거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뭐 다시 입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는 거죠. DNA 같은 거에 너무 이것들이 꼬였을 때 이걸 딱 잘랐다가 다시 붙여줌으로써 DNA에 생긴 여러 가지 텐션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텐션 같은 것들, 슈퍼코일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게 해준 것들이 바로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는 엔자임이다.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은 한 스트랜드만 자르고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는 두 개의 스트랜드를 다 자른다. 뭐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죠. DNA 디내추레이션과 리내추레이션. DNA의 두 개의 스트랜드는 뭘로 결합돼 있어요? 이 베이스 사이에 하이드로젠 반드, 그렇죠? 수소 결합으로 결합돼 있죠. 모든 결합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결합이 끊어지죠. 그 에너지란 게 뭐예요? 가장 쉬운 에너지, 히트 에너지죠. 히트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이 DNA 스트랜드 두 개 스트랜드 사이에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DNA 스트랜드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Strand separation, denaturation. denaturation 어떻게? Raising temperature. 템퍼레이처를 올림으로써 주로 이루어진다. 물론 pH의 변화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뭐 그 얘기는 연기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this process can be monitored because single and double strand DNA differ in light absorption. DNA의 구조를 보면은 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베이스 구조 보면 막 더블 본드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더블 본드도 있고 링 구조도 있고 그런 분자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들은 UV 자외선 계열의 빛을 많이 흡수해요. 어느 정도의 파장, 약 26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잘 흡수한다. 모든 DNA는 라이트, UV 라이트,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 자외선 흡수한다. with a maximum around 260 나노미터. 자외선 레인지예요. 보라색보다 짧은 파장. 그래서 strands separate the absorbance increase rapidly. DNA가 이렇게 더블 헬릭스에 있을 때는 이 염기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의 활동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딱 풀어지면은 열을 가해가지고 풀어지면은 이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좀 더 자유롭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의 빛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DNA가 더블 헬릭스, 더블 스트랜드로 있을 때보다 싱글 스트랜드로 있을 때 더 260 나노미터의 빛을 더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DNA에 열을 가해가지고 얘가 DNA 더블 헬릭스가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 쪼개지게 되면은 더 absorption, 빛을 흡수하는 능력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흡수하는 것을 흡광 계측기를 이용해서 계측을 하면서
쉽게 잴 수 있죠. 우리가 DNA가 실제로 열을 가하면서 이게 쪼개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하거나 그러긴 힘들어요. 그죠? 이게 뭐 작은 것들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DNA가 디내추레이션, 즉 더블 헬릭스가 싱글 스트랜드 두 개로 쪼개지는 현상을 모니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DNA가 들어있는 샘플에다가 26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쪼아주면서 이 자외선이 얼마나 흡수되느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되는 양을 관찰하면 얼만큼 많은 DNA가 열에 의해서 쪼개졌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temperature at which half of the absorbance change. 그래서 absorbance 260나노미터가 흑광도가 점점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이 절반 정도 증가했을 때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하냐? TM 값. 그렇죠? TM 값. TM 값은 varies depending AT content. AT content. 왜 AT content가 중요할까? 우리가 GC content라고 하기도 하고 AT content와 GC content은 반비례하겠죠. 그죠? AT는 A와 T 사이의 수소결합은 2개, G하고 C 사이의 수소결합은 3개죠. GC 컨텐츠가 높을수록 반대로 말하면 AT 컨텐츠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DNA 스트랜드 사이의 결합은 단단하겠죠. 왜? 수소결합이 더 훨씬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observance at 260나노미터, observance at 260나노미터는 증가한다. 그렇죠? 처음엔 이 정도였다가 세퍼레이션 되면 점점 증가하는데 절반일 때의 온도, 지금 막 87.8도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TN 값이라고 한다. 그 TN 값은 특정 DNA 샘플의 GC 컨텐트에 비례하겠죠. 그죠? 왜? GC 컨텐트가 높으면 그만큼 DNA 사이의 결합이 더 단단할 테고 DNA 사이의 결합이 단단하면은 그만큼 디내추레이션 시키는데 분해시키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Melting point reflects how tightly the DNA double helix is held together. 그죠? GC pairs는 by 3 hydrogen bond. 그죠? AT pairs by held together by 2 hydrogen bond. 하이드로젠만 2개에 의해서 그런다. 그러므로 GC pairs are more resistant to separation than AT pairs. 그죠? GC 페어를 갖다가 세퍼레이션 시키는데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more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melting temperature는 proportional to GC content. 그죠? GC content가 높으면 melting temperature 값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의 이스트, 박테리오페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셀몬 스펌 DNA 이런 것들, 캡사이머스, 소의 흉선 DNA, 대장균 DNA 이런 것들의 TN 값은 얘네들의 GC 콘텐트와 비례한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리니어하게 비례한다. Y는 AX 그래프를 보인다. 그런데 온도를 가하면 디내추레이션이 되겠지만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추면 얘네들이 각기 자기의 짝을 찾아가겠죠. 우리 PCR의 원리가 뭐예요? 온도를 낮추고 높이고에 따라서 우리 뭐 RT-PCR 우리 코로나 검사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강제로 콧수심을 당한 후에 걔네들 샘플을 가져가가지고 RT-PCR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코비드-19 RNA 양을 갖다가 이렇게 계측하는데 그 원리가 바로 핵산의 디내추레이션과 리내추레이션이죠. PCR은 일종의 더멀 사이클러예요.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온도 변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 속에서 샘플링한 RNA로부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에 의해서 DNA를 만들어낸 거고 DNA와 결합하는 DNA에 바이러스 시퀀스, 코로나 바이러스 시퀀스와 결합하는 프라이머를 넣어서 그 프라이머가 온도를 높여주면 떨어졌다가 온도를 낮추면 다시 붙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DNA 양이 등중 2배로 2배에서 4배, 4배에서 8배, 8배에서 16배로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PCR이죠. 그죠? 그래서 디내추레이션과 리내추레이션을 반복하게 한 거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다시 DNA들이 다시 리내추레이션이 된다. Lowering the temperature. 템퍼레이처를 낮추면 permit hydrogen bond to form. 하이드로젠 번드 다시 생기게 된다. In nucleic acid hybridization, nucleic acid can be identified based on sequence. 그죠? 그래서 시퀀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실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노던 블랏, 서던 블랏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거의 안 해요. 노던 블랏, 서던 블랏 이런 것들인데 우리 요즘은 거의 다 어떠한 DNA가 이건 RNA를 존재를 알기 위한 건 노던 블랏, DNA 존재를 알기 위한 건 서던 블랏인데
이런 것만 방사성 동위원소 아까 얘기했던 P32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되고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실험하자 그러면 연구원들이 되게 싫어하죠. 저도 대학원생 때 P32를 방사성 동위원소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이렇게 DNA가 디내추레이션이 되어서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로 되죠. 자, 쿨투 20 디그리. 온도를 낮추면 이제 이것들이 다시 합광도가 줄어들게 되죠. 왜? 다시 더블 스트랜드가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 맥시멈의 50% 정도로 증가했을 때 이때의 값을 TM 값이라고 한다. 80몇 정도 되겠죠. 자, 또 나머지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죠. 지금 저희 방에 공사를 들어가지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시끄러워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그 동영상들을 편집해서 여기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뭐 LMS에 올리시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오늘 질문? 네,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